인문학과 현대인과 인문학이라는 제목을 제가 정해봤고요. 여러 주제로 이제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래도 이제 인트로 강의이기도 하고 또 상견례 하는 자리라서 좀 더 편안하게 강의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에 보시면 두 가지 그림이 좀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왼쪽 그림이 뭐 같습니까? 뒤에 눈살을 찡그리시고 잘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철심으로 사람이 수레를 끄는 듯한 형상을 이제 만든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병아리가 아주 힘차게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고요. 인터넷이나 뭐 페이스북에서 많이 떠든 그림이긴 한데 인문학 강의할 때 항상 이걸 보여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나는 어느 쪽일까요? 오늘도 여러 가지 사업이나 가정사를 고민했던 뭐 왼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오늘 인문성인연구소 개소식을 하는 날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또 오신 분도 계실 테고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오늘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걸 보여드릴까요? 인문학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저희가 정답을 주는 학문이나 어떤 정답을 주는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우리 삶에서 다양한 환경,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지만 내가 어떻게 이 환경을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런 환경에서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인문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어졌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이죠. 오른쪽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이 병아리가 아주 당차게 지금 걸어가잖아요. 이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또 아마 물어보시면 다양한 대답이 나올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개가 있을 거다. 어떤 사람은 함정이 있을 거다.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이게 우리 모습 같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으로 당차게 걸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내일이 어렵다고 오늘 주저앉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이 병아리를 보고 좀 웃기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모습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인문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출판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참석하신 인문성장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스타트가 좋았습니다. 첫 강의가 해외 강의였었으니까요. 좋았고요. 거기 현지에서 상하이 신문에서 또 특강 요청을 받았는데 즉석에서 강의 요청을 받았고 호평을 받았고요.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죠? 제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귀국하는 날 또 특강 요청을 받았는데요. 오늘 이 개소식 준비 때문에 이제 사양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조금만 우리가 방향만 잘 잡아들이면 얼마든지 본인 스스로도 책을 통해서 또 이런 관계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서는 주로 힐링푸드 시리즈 중심으로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벌써 11권, 12권 썼고 올해 안으로 20권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퀴즈를 내드릴 거고요. 오늘은 선물 드릴 게 많으니까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건 퀴즈 아닙니다. 네, 그레이하운드입니다. 제가 수원 영통에 살고 있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만 되면 거기를 지나가려면 골치 아파요. 경마장이 있어요. 그래서 택시 하여튼 양복 입은 사람 그냥 청바지 입은 사람이 꽉 차서 지나가려면 힘든데요. 미국에서는 이 그레이하운드 경주가 상당히 인기 스포츠랍니다. 그래서 통상 4마리, 6마리가 경주를 하는데 개 중에서 상당히 빠르고요. 빨리 달리면 시속 40에서 60을 달린다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죠. 저희가 차 운전해서 120km 무감각 하니까 속도감을 모르지만 지금도 보시게 되면 4마리, 5마리가 경주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퀴즈를 맞히실 겁니다. 원래 이 그레이하운드는 이렇게 경주용으로 길러진 게 아니라 아주 뛰어난 사냥개였다 그럽니다. 우리 한국에도 진돗개, 도사견처럼 어떤 표적을 잡으면 물고 안 놓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또 속도감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유럽에서 기사들이 사냥을 할 때 이거를 풀어놓고 표적을 뒤쫓고 물거나 이렇게 하는 사냥견으로 이렇게 처음엔 사육이 됐다가
최근에는 뭐 사냥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경주용으로 이 그레이하운드가 미국에서 스포츠로 인기가 있다 그럽니다.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그레이하운드가 뭘 보고 쫓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토끼죠. 누가 제일 먼저 맞추셨어요? 제가. 아, 동시. 여기도 비슷한 것 같죠?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자,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분한테 드리려고 그래요. 세 분. 양보하시게? 아, 그럼 가위바위보 하세요. 자, 하나, 둘, 셋! 한 분 탈락하시고, 또 다른 분, 두 분, 한번 해보세요. 예, 이제. 원래대로 가셨네. 앞에 토끼가 있습니다. 예, 토끼를 보고 쫓아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레이하운드는 원래 사냥견이었었기 때문에 표적이 없으면 안 달린답니다. 아무리 빨라도. 그래서 이 경주를 할 때도 보시게 되면 항상 그 앞에 차가 있든 뭐 카트가 있든 토끼 한 마리를 인형을 매달고 앞에 앞질러 가면 이 사냥개가 본능적으로 저거를 잡으려고 달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빨리 움직이면 물론 한계치는 있겠지만 걔가 열심히 달려서 이 토끼를 잡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이소부바츠 이런 우화가 있는데 지금 이 개처럼 항상 1등을 하다 보니까 뭐 수익금, 경매금이 배당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는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워낙 훌륭한 개였었기 때문에 주인도 잘해줬는데 어느 날 이 개가 안 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름시름 앓고 자기 집안에서 쿡 처박혀가서 우리 마치 인생 다 산 개처럼 사람처럼 걔가 시무룩하게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너 어디 아프니? 아니 괜찮다. 컨디션 너무 좋다. 혹시 뭐 주인이 뭐 음식을 잘 안 준다거나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전혀 문제가 없다. 아니면 뭐 돈이 없냐? 그렇지 않다. 내가 이제까지 벌어놓은 돈이 너무 많다. 근데 왜 안 뛰었냐? 그랬더니 이 개가 무슨 말을 했게요?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토끼를 쫓았는데 알고 봤더니 무슨 토끼였다? 가짜 토끼였다라는 겁니다. 재미나죠? 제가 오늘 중요한 첫 강의에 이 그레이하운드 개를 왜 소개해 드릴까요? 인문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평균 수명이 90세, 100세 시대를 이제 목전에 앞두고 있지만 제가 오래전에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려놨냐면 그 넝마주의의 그 뒤에 그 뭐라 그러죠? 그 넝마통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 넝마주의자가 하루 종일 휴지 뭐 고물을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넣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그 고물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 가득 채워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쵸? 요즘같이 뭐 요즘에는 할머니들이 이제 박스도 주워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루아침에 어느 날 제가 마지막 삶에 있어서 죽음 다음에 어떤 세계가 있거나 아니면 죽음에 나 자신을 돌아봤었을 때 넝마주의자가 그것을 내려놓고 봤는데 빈 백이었다. 그것도 차긴 찼는데 쓸모없는 가치 없는 그냥 휴지 같은 것이 가득 찼다 그러면은 얼마나 좀 후회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우화를 통해서 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현대인들이 많이 간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눈에 번쩍 여러 가지 쇼킹한 소식들 또 막 성공하고 막 발전한 이런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마치 내가 그 안에 속해 있고 그런 사람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엄밀히 따져보게 되면 나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문학적 삶이라는 것은 오늘 하루하루 설령 내일 내가 이 생활이 끝난다 할지라도 죽음 그러면 좀 우리가 첫날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생활이 마감이 된다고 했었을 때 그 넝마통 안에 빈 통이면 좀 어떻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 개처럼 지혜로운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20대도 계시고 30대, 40대, 50대들이 물론 있지만 물론 또 나이대별로 생각하는 관점과 초점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인문학에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새롭게 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장점이 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략하게 인문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는 라틴어고요. 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문인데 라틴어에서는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촌스럽게 한번 읽어볼까요? 스투디아 후마니타스.
그래서 유식한 발음을 하면 고급스럽게 들릴 텐데 제가 아주 투박하게 읽었습니다. 뜻은 뭐냐면 인간다움을 탐구하는 학문을 인문학이라 그럽니다. 저희가 상해에서도 강의할 때 인문학은 너무 쉬운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의아해하세요. 근데 바로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우리 가장 오래된 그 주역, 그 동양 고전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인 주역에서 이 인문이라는 글자가 이제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살펴볼 장자편에서는 자연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썼던 단어고 그분의 사상이 자연인 것처럼 이 주역에서는 인문과 천문을 중요시하게 봅니다. 먼저 천문의 뜻이 뭐냐면 밤에 별자리를 본다든가 달의 운행이라든가 해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앞날을 보기도 하고 지혜를 얻는 것을 천문이라 그래요. 말 그대로 하늘의 움직임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천문이라 그러면 인문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어떤 움직임, 흔적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을 인문이라 그럽니다.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천월순 사장님도 계시고 우리 박현웅 대표님도 계세요. 인문학이 뭐냐면 이분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어떤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인문이에요. 근데 뒤에다 학을 붙여놓으면 어려워지는 거죠. 인문학.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권영민이 어떤 모습을 배우고 페이스북의 어떤 흔적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포괄적 의미에서 인문학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여러 번 드릴 겁니다. 이 그럴 문자가 무슨 뜻일까요? 이 강의 들으신 분들은 좀 가만히 계시고요. 우리가 그럴문 그러면 조금 어감이 좀 어렵죠. 문학 이래버리니까. 또 원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럴이 무슨 뜻일까요? 모르시죠? 아주 쉬운 건데 우리 한국 사람이 이걸 의외로 몰라요. 이 국문학자도 잘 모르세요. 국문학과 나오신 분들. 그럴의 뜻은 문이 뜻을 갖고 있어요. 문이나 흔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 오래된 고조선이라든가 구석기 시대 보게 되면 지금처럼 글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표현을 했죠. 상형 문자, 그림 문자를 통해서 우리 또 일러스터도 계시지만 자기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죠. 근데 우리가 좀 이것이 발달되다 보니까 글자로 바뀌고 또 지금은 뭐 인터넷, 컴퓨터가 있으니까 이런 자판을 통해서 글을 남기는 건데 이 글을 흔적을 남기는 것이 원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에 보는 글자뿐만 아니라 이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인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인문학 그러면 자꾸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어려운 겁니다. 인문학이 뭡니까? 물어보면 뭐 철학, 역사, 그 다음에 문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는 이것도 쉽게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 회사에도 역사가 있고요. 단체에도 역사가 있고 개인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역사고요. 저도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과 안 나왔거든요. 저의 철학이 뭘까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저는 결과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제 철학은 뭐냐면 과정 중심적인 철학을 갖고 있어요. 제 생각, 제 마인드,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들을 텐데 가치관이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자주 씁니다. 저의 가치관이 뭘까? 똑같이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 이것을 우선순위 두는 것, 이게 가치관이거든요. 뭐에 더 가치를 둘 것이냐, 무게중심을 둘 것이냐, 그것이 제 철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은 어떤 학교에서 그런 과정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 표현되어지는 것을 이제 문학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나오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문학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순서로 되어 있죠. 철학, 역사, 문학. 그래서 학교 다닐 때까지 항상 고민도 안 하다가 어떤 고민을 하게 됩니까? 회사 취직하고 무슨 일이 안 풀리면 철학에 대해서 막 관심들을 가지려고 그래. 또 중견사원쯤 되면 또 역사 공부도 하고, 그래서 책은 보기 싫으니까 주말 드라마는 꼭 봐야 되겠다. 뭐 정도전이라도 보는 거죠. 역사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고 아직도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문사철로 돼 있어요. 문사철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는 성적 중심, 성과 중심, 스펙 중심으로 나가는 게 문학이고요.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렸지만 회사 취직하시고 조금 이제 말단에서 벗어나면서 승진하고 인생을 알려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하고요. 조금 최고위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철학을 공부하는데 이때 이제 호불호가 딱 갈리죠. 아, 어렵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순서를 이렇게 오셔야 돼. 철학, 역사, 그 다음에 문학으로 오셔야 됩니다. 더 편하게 말씀드릴까요? 우리 아이한테 국어 공부 열심히 시켜서 100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됨됨이를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역사, 철학이라 해서 대단한 철학을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울대 교수님 그런 강의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철학, 어머니의 철학을 고스란히 아이한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가정의 역사, 우리 사회의 역사,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지금 일제 역사를 우리 학생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왜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우리 청년들은 잘 몰라요. 고민하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먼저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렸을 때부터 철학적인 사고, 그 다음에 역사관, 그리고 나서 스펙 중심, 이론 중심으로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허락되는 한 계속 고전을 살펴볼 겁니다. 고전, 옛 꽃자를 써놔서 좀 고리타분하지 않을까? 21세기의 노노왈 맹자와, 그게 통할까? 근데 이게 옛 꽃자라 그러면 좀 의미가 다르고요. 고전은 수세기에 걸쳐서 검증된 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카루스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 드렸지만 이건 고전은 아니죠. 이게 또 시대가 바뀌면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이라 그러면 최소 한 세대가 검증한 책입니다. 최소 한 세대. 그러니까 40년 이상 동안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고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왜 고전을 좋아하냐면요. 이렇게 가벼운 책, 제가 나눠드린 채소스프, 석류 아무리 봐도 제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쵸? 이거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이런 거지만 고전과 인문학을 통해서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 근본적으로 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혁명 그러면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존의 질서를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질서를 제시해 주는 게 혁명이에요. 우리가 이제 문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문화의 원뜻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고상한 게 문화가 아니라 돌짝밭이 돌이 많은 밭을 갈기 위해서 돌을 걸러내는 과정을 컬처라 그럽니다. 라틴어에서 넘어온 말이 컬처고요. 그게 우리말로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럴 문자에 변화될 화자죠. 그러니까 한문으로 봐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왜 고전이 혁명이냐면 혁명은 이제까지의 저의 모든 것을 갈아엎을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사회에서는 쿠데타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해서 조금 민감한 그리고 사용하기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저는 고전이 혁명이라는 말을 과감하게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저는 책을 읽는 것이 물론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어떤 과정을 마쳐도 학위를 안 드려요. 그런 기관도 아닐 뿐더러 제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지식을 더해주는 것은 저는 관심 없습니다. 다른 데로 가시는 게 좋고요. 저는 책을 통해서 뭘 원하느냐면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을 싹 갈아엎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정관념을 깨고 이제까지 잘못된 생각을 고전과 인문학을 통해서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고전은 신간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약 40종, 그래서 1년에 약 4만 종의 새로운 책이 나오는데요. 상당 부분은 자기계발서 책입니다. 한 80% 자기계발서 책이고 나머지가 경영, 철학, 인문학이 이렇게 분배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 자기계발서의 책은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어떤 책은 하루 만에 이 수명이 다하는 책도 있고 수개월 만에 책이 수명이 다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왜 고전이 신간이냐면 이 자기계발서의 책들이 상당 부분의 책들이 고전에서 어느 한 구절을 인사이트를 받아서 풀어낸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는 어떤 책이 많이 주목을 받았냐면 한비자 책을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또 올해는 또 어떤 책이 주목을 받을까? 이 트렌드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책은 물론 이렇게 참고하려고 이렇게 사보긴 하지만 오히려 노노면 노노, 한비자면 한비자 원전을 보는 게 더 많은 제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고전은 제게 있어서 언제나 신간인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많이 계시죠? 성경 10번 봤지만 오늘 또 보면 또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깨달음이 계속 생긴다. 그래서 제가 밑에 정리해 드렸는데요. 사람을 읽으려면 한비자를 보시고요. 사람을 이기려면 손자병법을 보시고, 사람을 다스리고 싶으면 논어를 공부하시고, 소통하고 싶으시면 장자를 배우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려면 묵자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쩌면 인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독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독서는 취미일 수도 있고 성취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좀 생소한 단어를 제가 써드렸는데요. 이게 고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를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컴퓨터 부품 가운데 바이오스 칩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바이오스 칩은 전원을 꺼도 메모리가 되어 있는 게 바이오스 칩입니다. 그래서 시계 정보라든가 시간 정보라든가 위치 정보는 바이오스에 저장이 되는데, 이 바이오스의 원래 뜻이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는 이제 조회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생명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영어에서는 똑같이 life로 번역이 돼요. 생명, 삶으로 번역이 되는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거를 구별을 합니다. 첫 번째, 이 바이오스 이런 뜻입니다. 저희가 부모님 뱃속에서 생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또 배가 고프면 이런 욕망적인 것들을 바이오스라고 합니다. 인간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명.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인간 본연의 생명이 바이오스인 반면에 조회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개가 사람 흉내 내면 징그럽죠? 그쵸? 저도 물론 개 좋아하는데 오늘 딱 집에 들어갔더니 넥타이 딱 메고 폼 잡고 있다. 징그럽죠. 이건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람이 개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서울에서 강의를 끝나고 12시 넘어서 지하철을 거의 막차를 탔는데요. 우리 박성경 씨보다 정말 예쁜 한 여인이 정말 예뻐요. 근데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개찰구 앞에서 큰 대자로 뻗은 거예요. 예쁘죠? 개죠, 개. 이 조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개는 개다워야 개인 거고요. 사람은 사람다워야 돼. 그것이 뭐라고요? 조회적 생명이라는 것. 그러면 제가 독서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 인문학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다 얻습니다. 기본적인 생명의 욕구, 또 돈도 벌어야 되는 욕구를 채워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또 인문학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서는 또 혁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시간에 이 고정관념 깨는 질문을 자주 드릴 거예요. 안 바뀌면 제 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해입니다. 질문은 자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 에세이 작가이신 헤르만 헤세가 제가 가장 좋아하고 항상 소개해드리는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독서는 뭐다? 숨어있는 낭떠러지를 드러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점쟁이도 아니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일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떤 예지력, 또 이 선견지명과 같은 그런 관찰력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고요. 내가 잘못된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독서가 바로 그런 낭떠러지를 드러내고 경각심을 일깨워내주는 것이 이 책의 임무다. 여기서도 이분이 강조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독서를 하면 지식이 많아진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영국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교만해질 수 있다. 이게 성경 얘기가 아니라 영국 속담입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는 저 지식 굉장히 많습니다. 제 시간이니까 제 자랑 많이 할 거예요, 앞으로. 또 이야기할게요. 여러 번 강의 들으시면 지겹도록 들으시는데요. 하루 평균 한 권이 있습니다. 오늘도 한 권 읽었습니다. 많이 읽으면 하루에 20권도 읽고요. 일주일 평균 20권 읽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권 초소를 제가 해놓고 강의용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읽은 게 15,000권 넘은 지 오래됐습니다. 지식 많습니다. 제 IQ 굉장히 높아요. 고등학교 때 143이었어요. 지금 멘사클럽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맨날 집에서 집사람한테 혼나고요. 이쪽에 들고 이쪽에 찾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키는 믿을 게 못 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자랑이 아니라 독서를 통해서 제가 만약에 독서하지 않고 15,000권을 주식으로 투자했다 아마 쪽박 찼을 거예요. 저는 그런데 재주가 없거든요. 15,000권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만 원씩만 계산해 보세요. 이과 계세요? 1억 5천. 1억 5천. 적은 돈 아니죠. 근데 주식은 투자 안 했지만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머리에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씀인 겁니다. 첫 번째 이제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서 좋아하는 키워드 또 영원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죠. 성공과 행복입니다. 행복은 사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성공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래 인문학을 통해서 내 삶이 회사가 좀 성공 아마 그런 마음 솔직히 있으셨을 겁니다. 자, 성공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뭔 소리야? 다 좋아하지. 자, 그러면 행복을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뭔 소리야? 당연합니다.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두 가지 다이시죠? 우리는 두 가지 다를 원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재밌습니다. 이 성공이라는 단어는 영어가 뭐죠? success죠. 제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success입니다. 근데 이 라틴어에서 success 둘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 단어 뜻이 재밌어요. 우리가 성공 그럼 어떤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또 쌓아놓고, 그렇죠? 내 명예가 올라가고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래 라틴어 뜻은 뒤에 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성공은 오늘 눈앞에 어떤 결과물을 보이는 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말을 썼던 사람들은 오늘 열심히 살면 뒤에 온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과정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걸 추구한다 그랬는데 사실 원래 석세스가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 단어가 잘못됐냐 그러면 우리는 내일을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항상 자리 잡고 있냐면 내일 이루어질 것을 오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내일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내일 어떤 것을 누리기보다는 오늘 누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죠? 욕심이에요. 욕망은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크리스찬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순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욕망이라는 게 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하루에 3끼 먹을 거 한 대박이면 될 거를 욕심으로 나가면서 쌀 100가마니를 써놔도 마음이 안 채워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순자가 교육을 강조했던 게 그분의 성학설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마치 뭐와 같아진다? 늑대와 같아진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게 성학설이에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면 늑대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게 성악설입니다. 그러면 성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시대에서 문제는 이겁니다. 성공지상주의가 된 게 문제예요. 그 이면에는 뭐가 깔리고 있는 거죠?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요즘에는 물론 그런 말을 많이 써요. 동반성공, 동반성장 이런 말을 많이 쓰지만 사실은 그 어법에도 안 맞는다네. 성공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을 죽여야 돼. 우리 고정관념, 우리 원래 단어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행복은 또 어떨까요? 자, 행복이라는 단어가 역사가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수천 년 된 것 같죠? 대표님, 한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100년. 몇 년? 100년. 100년? 또 다른 분은요? 굉장히 오래된 단어 같죠? 우리 조상들은 이 행자를 몰랐어요. 복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무슨 얘기하죠? 아, 우리 행복해서 안 해요. 아, 우리 집은 복이 많아. 다복한 집이야. 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특히 이제 유명한 복이 있죠. 오복. 오복 뭔지 아시죠? 건강하게 살고, 남에 대접할 수 있을 만큼 재물이 있고, 자식 번성하고, 이런 것들이 오복입니다. 그래서 이 오복인데, 알고 보면 이 행자가요, 얼마 안 됐어요. 물론 서양에서 이런 개념은 있는데, 미국에서 공리주의자들이, 특히 이제 벤덤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행복의 개념을 새롭게 정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 개인의 행복은 원래 영미 사상에서는 없어요. 원래 영미 사상에서의 행복은 다수의 행복을 원하는 겁니다. 최대 다수의 행복의 첫째 시작이었었어요. 근데 우리는 너는 죽고 나는 살고가 행복이죠. 내 얼굴이 오늘 복권 당첨이 돼서 이만큼 입이 찢어지고 옆집은 굶어 죽어도 나는 뭐다? 이게 행복하다는 거죠. 원래는 그렇게 안 썼습니다. 그래서 이 공리주의자들이 해피니스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빨리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영어 서적이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는데요. 일본의 어떤 시대에 들어오냐면 메이지 유신 때 1860년대에 이 공리주의 책들이 들어가서 번역되기 시작을 해요. 딱 걸리는 게 생겨요. 이 단어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단어가 이제 새로운 단어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해피니스라는 단어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단어인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 복의 개념이 뭐냐면요. 복은 태생적인 게 많아요. 장수한다. 그러니까 내 운명과 상관없이 원래 복 그러면 그러니까 운명적인 것들이 많은데 이 해피니스는 운명적인 게 아닌 거예요. 우연 발생적인 것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해피니스를 어떻게 번역을 할까 하다 고민하다가 무슨 행자? 우연히 일어날 행. 다양하다의 그 행자를 써서 우리의 전통적 개념, 운명적 개념인 복자와 우연히 일어나는 행자를 결합을 시켜서 해피니스라는 단어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보든지 간에 이 두 단어는 개인적인 초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정 중심적인 단어인데 우리가 다 잘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도 좋지만 원래 의미대로 사셔야 되고요. 또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좋지만 원래 의미대로 개인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인문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비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비전은 우리가 꿈, 뭐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안입니다. 영어로 보시면 아주 쉽죠. hindsight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경험, 과거의 지식, 과거의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 알지 못했던 것을 얻는 것을 해안이라 그럽니다. 상당수 책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해안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해안은 이제까지의 경험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번뜩번뜩 하는 게 있어요. 과거의 어떤 경험, 과거의 지식. 근데 가장 좋은 방식은 책을 통해서 얻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사이트, 통찰입니다. 우리 시대는 통찰력의 시대예요. 회사 직원을 뽑을 때도 통찰력 있는 사람, 또 중간 간부도 통찰력 있는 간부, 또 CEO도 멍청한 간부가 아니라, CEO가 아니라 통찰력 있는 CEO. 왜냐하면 한 사람의 판단이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통찰은 상당 부분 현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지식과 이제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어디서 통찰력이 생기냐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스티브 잡스가 누구랑 만나서 한 끼라도 먹으면 다 주겠다고요? 소크라테스가 한번 이야기해보는 게 소원이죠.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워렌 버핏이 그분과 또 식사 한 끼가 굉장히 막 경매가 돼서 고가를 치닫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지혜로운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현재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게 통찰력입니다. 그러니까 책만 많이 읽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삶과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상에서 이것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때 그래서 통찰이 나오고요.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선견이 생깁니다. 무당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앞으로의 트렌드, 앞으로의 방향, 앞으로의 가치를 읽어내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출판사를 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청춘이라는 키워드를 알게 되고요. 2년 전에 중년이 유행할 거다 읽었고요. 정확히 올해 정도 전이 유행할 거다라고 3년 전에 제가 읽었어요. 증인이 지금 계세요. 3년 전에 제가 이야기하고 다녔거든요. 그것이 어디서 왔을까요? 저 무당 아닙니다. 근데 책을 읽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통해서 이런 것을 갖추다 보니까 앞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 내년 트렌드를 몇 개 갖고 있습니다. 나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인문성형 연구소를 개설을 하고 이 생각을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저 혼자 잘 살고 그러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탁월함입니다. 탁월함은 이제 앞으로 제가 자주 얘기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제 자녀 교육을 하다 보면 탁월하지 않은 교육 방식으로 우리가 성장을 했고 성장을 아이들을 그렇게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아세요? 우리는 학교를 보내면 600명을 일렬로 쫙 세워놓고 등수매기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등만 살아남는 시대예요. 그리고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데를 가야 성공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으면 대학을 하나 지려고 하거든요. 이름까지 지어놨어요. 인서울대학. 모든 사람이 인서울 그러니까 인서울대학으로 저는 지려고 그러는데 어디다 질 거냐면 해남에다 질 거예요. 인서울대학이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탁월함은 뭐냐면 지금 우리 대표님의 능력과 장기와 우리 대표님의 능력과 장기는 달라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1등만 원하는 사회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360도 우리가 원안에 서서 미술 좋아하는 사람은 북쪽 보고 뛰는 거고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은 남쪽 보고 뛰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 경쟁할 이유가 없죠. 또 문과라 그래도 각기 성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탁월함은 뭐냐면 내가 자기 자신에게 허락된 그 능력과 재능과 이것을 발휘해서 자기의 방향으로 뛰어나서 누구와 승부하는 거죠? 자기 자신과의 승부라는 겁니다. 이게 탁월함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찰리 채플린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티라이트라는 영화를 약 2년에 걸쳐서 찍게 됩니다. 543일에 걸려서 영화를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장면을 위해서 1년 동안 시간을 사용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찰리 채플린은 양복을 입었지만 거지고요. 이 앞에 아름다운 여인은 꽃 파는 여인인데 장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비슷한 처지입니다. 근데 이 찰리 채플린이 이 여인을 사랑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죠. 이분이 앞을 못 본다는. 왜요? 앞을 보면 내가 양복 입은 걸 통해서 속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니까 어떻게 속일까? 이 고민이 1년 내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 영화는 주연 겸 감독 겸 모든 연출을 찰리 채플린이 맡았는데 결국 이렇게 완성을 합니다. 티코하고 그랜저하고 문 닫는 소리가 다릅니다. 두 대가 다 있으신 분이 계시면 한번 닫아보세요. 없으면 남의 차 한번 열고 닫아보세요. 티코는 경박하게 가벼운 소리가 나요. 근데 그랜저나 벤츠는 둔탁한 소리가 나요. 무게감이 있어요. 이걸 착안을 해요. 이 영화를 보시면 유튜브에 공짜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로 옆에 롤스로이스 고급차가 한 대 서 있어요. 설정을 해놔요. 그래서 찰리 채플린은 거지니까 남의 차를 이쪽에서 타는 거예요. 살짝 타서 내릴 때 세게 닫아요. 그러면 이 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 지금 롤스로이스 거부가 내렸구나. 이 설정인 거예요.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요, 1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찰리 채플린이 왜 이렇게 유명한 줄 아세요? 말을 잘해서요? 아니요. 자기 자신이 희극 배우라는 걸 잘 알았고, 내가 희극 배우로서 성공할 수 있는 것, 이 디테일한 거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방면으로 잘해야 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한 곳을 깊게 파는 게 좋으냐, 물론 설왕설래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장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군뱅이는 구르는 거로 승부를 걸으라는 겁니다. 어떤 교육학자가 재미난 우화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달리기 못하는 오리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리가 학교에 갑니다. 다 잘 달려요. 근데 얘는 오리는 잘 아시죠? 오리 한번 뛰는 거 보셨나요? 저는 어려서 농장을 해봤기 때문에 오리 뛰는 거 잘 봤거든요. 정말 뒤뚱뒤뚱 뛰어요. 정말 뒤뚱뒤뚱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전부 다 달리기 선수만 있으니까 오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아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고 야단치고 하물며 오리 엄마까지 야단을 치니까 달리기 연습을 열심히 해요. 다이어트 하는 겁니다. 채소 스프도 먹고 양파도 먹고 다이어트 열심히 해서 결국은 이제 우승을 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리가 날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이 물 갈퀴가 다 없어지고 몸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달리기로 바뀌었어요. 오리는 뭐에 장기가 있어요? 나는 게 장기가 있잖아요. 그 육중한 몸에 청둥오리 잘 날잖아요. 그러니까 남 따라해서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얘기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생각의 변화. 어쩌면 우리 메인 강의 핵심 내용인데요. 인문학을 왜 할까?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왜 알려고 할까? 왜 독서를 할까? 왜 고민을 하고 왜 사색을 할까? 미국의 카밀로 크루즈라는 아주 유명한 경영학의 구루가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책을 통해서라기보다는 면대면 또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많은 코칭과 가르침을 전해주신 분인데 조그만 소책자입니다. 앞에는 조그만 책 그런 책인데요. 제목이 내 안에 서 있다고요. 상당 부분 이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1년 내내 열심히 그 선생님한테 가르침을 받는데 가르침을 안 전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가 하루는 이제 화가 났어요. 선생님, 저에게 가르침을 안 전해주시면 하산하랍니다. 도망가겠습니다. 이랬더니 가장 못 사는 동네, 가장 못 사는 집을 찾아가는데 아마 이런 집 같았어요. 찾아갑니다. 그래서 똑똑 노크를 해보니까 이 안에 이제 3대가 사는 겁니다. 초가집 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자식이 사는데 12명이 바글바글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이 집 한가운데 우리말로 안방 그 자리에 소 한 마리가 덩그러니 자리에 잡고 있는 거예요. 덩그러니. 이상하잖아요? 12명이 살고 비좁은 집에 왜 소 한 마리가 들어있을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가 이 집에 목숨줄이었던 거예요. 새끼를 낳고 우유를 짜고 소 한 마리 12명이 매달려 있으니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근데 하룻밤은 이제 승낙을 받고 이제 잠을 청해서 자는데 새벽 2시경 선생님이 일어나더니 흥랑에서 칼 한 자를 꺼내고 느닷없이 소의 멱을 따고 도망가요. 제자가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12명 굶어 죽게 생겼죠. 아침 일어나 보니까 소가 죽어 있어요. 3일 밤낮을 이제 우는 겁니다. 12명. 한번 울어보셨나요? 3일 동안? 뭐가 찾아올까요? 허기가 찾아와요. 저 울어봤거든요. 배고픔이 뭐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이제 울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울음을 그치고 12명이 각자 일을 하는 거예요. 안 굶어 죽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그래서 제가 즐겨 쓰는 말이 있어요. 어떤 일을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인다. 어떤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굼뚝에 앉아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아직 덜 배고프구나. 이 말 자주 씁니다. 12명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또 제자 궁금해서 또 물어봐요. 그 집 어떻게 됐을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또 선생님께서 한번 가볼까 해서 왔는데 이 초가집은 없어지고 99칸 기와집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놓고 해봐라. 놓고 해봤더니 그 당시 거지 같은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나오더래요. 물어봤대요. 이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아니 글쎄 아침 일어나 보니까 우리의 밥줄인 소가 죽어있고 3일 밤낮을 울다가 배가 고파서 장사도 하고 물건도 팔고 뭐 마을도 일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살게 됐다. 그러면서 이 카밀로 크루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집안에만 소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도 다 소 한 마리씩 자리 잡고 있다. 이게 뭐라고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어제의 삶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이 카밀로 크루즈한테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독서는 혁명이다. 이게 혁명인 거죠. 내 안에 소를 죽이지 않는 이상은 12명 굶어 죽는 일 절대 못 벗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학벌이 좋고 IQ가 아무리 높고 과거가 화려했다 손치더라도 제가 하는 말 있죠. 과거 자랑하는 사람 치고 현재 삶에서 멋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왕년의 말에 이런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이 중요하죠. 오늘도 강의 제안이 들어왔는데 또 학벌을 써달래요. 학벌을 쓰려면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 과거의 학벌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미 30년, 40년 고정관념인데 하루의 지식이요 15%씩 바뀌어요. 하루의 지식이 15%씩 바뀌어요. 그 다음에 지식의 수명이 지금은 3년 단위로 갱신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대학을 졸업을 하면 3년 뒤면 먹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30년 전에 학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세 분의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에 공자 설명하는 것도 힘든데 3분에 한 명씩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만 가능한 거예요.
뭐죠? 사기죠, 사기. 근데 핵심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자는, 그러니까 논어는 여러 가지 키워드, 여러 가지 관점, 여러 가지 사상,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의 사상입니다. 제가 상해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 인일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단어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를 줄이면 인은 이 말씀입니다. 물론 공자께서 우리가 논을 보게 되면 인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평생 동안 실천할 만한 한마디 말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서, 우리가 용서하다 할 때 그 서인데 해설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소극적 사랑이라는 단어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 남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절대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그런데 한 5년쯤 되면 두부습진 생기고 난리가 나죠, 부인이. 근데 또 남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숨 걸 일은 잘 해주는데 소소한 일에 대해서는 잘 못 해주죠. 근데 부인이 원하는 것은 저도 요즘에 그런 걸로 많이 뭐 집사람한테 야단을 맞긴 하는데 부인이 원하는 게 큰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사람 의리 강조하다 보니까 한 방을 노려요. 한 방. 큰 거. 근데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건 상대방이 하기 싫다. 다시 말하면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하기 싫은 건 나도 하기 싫지만 관계란 뭐다? 저 사람이 하기 싫은 걸 내가 해주는 거죠. 이게 비즈니스고 이게 공자님이 말하는 서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해석하시면 딱 맞아요. 물건은 파는 게 장사가 아니라 필요한 걸 갖다 주면 사게끔 돼 있어요. 그죠?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서 한 거상을 만났는데, 과거의 거상을 만났는데 그분의 삶이 이런 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파는 게 아니라 역설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그 물건을 찾아내는 능력. 이게 우리가 이제 공자의 관계에서 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자, 동양의 이소부화. 정말 재밌습니다. 장자가 어렵다는 사람은 제가 이런 말 합니다. 한 번도 안 펴본 사람이. 딱 책 페이지에 한 페이지만 열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이거 밤새 읽어도 날 새는 줄 모르는 책입니다. 그 안에 이런 얘기가 납니다. 송나라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숭이 저자니까요. 원숭이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고양이를 너무 사랑한다? 제 이름이 고양이 공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저공한 사람이 있는데 원숭이를 기릅니다. 우리처럼 뭐 학대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재산 가치도 귀하고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원숭이를 너무 사랑했던 사람인데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도토리가 많아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7알씩 줄 수밖에 없는 도토리가 창고에 있는 겁니다. 밤새 고민합니다. 어떻게 줄까? 커피 한 10대째 마셨겠죠? 밤새 고민하고 아침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 오전에 3알을 주고 저녁에 4알을 주자. 이게 조삼모사예요.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배웠냐면 변덕스럽다 이렇게 배웠어요. 원래 장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장자가 해답은 주지 않지만 이 장자에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화자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청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저도 우리 아이한테 그런 말이 있어요. 야, 너 좀 일로 와봐. 무슨 얘기 좀 할게. 그러면 애들이 사색을 져요. 아, 또 뭐 잘못했구나. 거꾸로 제가 집에 가서 늦게 들어갔는데 여보 당신이 일로 와봐 그러면은 제가 뜨끔한 거예요. 뭐 잘못했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죠? 대화가 아닌 거죠. 우리 사회에서는 너 일로 와봐 그러면 이게 대화가 아닌데 본인은 뭐라 그러죠?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거 대화 아니에요. 저 일방적인 강의죠. 대화 아니거든요. 여기서도 뭐냐면 배려는 뭐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배려는 내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쪽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 저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한마디로 정리해 볼게요. 원숭이한테 한번 물어봤냐 이거예요. 왜 밤새 그 쓰디쓴 커피 15잔 마시고 고민을 왜 하냐. 원숭이한테 딱 한번 물어봐서 너 7개가 하루 일당량인데 할당량인데 한꺼번에 7개 줄이야. 아니면 4개 주고 3개 줄이야. 물어보면 해결될 걸 커피 15잔을 마신 거예요. 문제가 뭐죠? 원숭이를 너무 사랑한 거야.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공부시키죠. 아들 어디 갔네?
열심히 공부시켜 들어야 되는데. 근데 하는 말 있어요. 누구 잘 되라 그래요? 너 잘 되라고 하잖아요. 나 잘 되라고 하는 부모 한 명도 없어요. 저도 그러거든요. 근데 아이는 싫어하잖아요. 이게 뭘까요? 사랑은 주는 걸까요? 받는 걸까요? 유행가도 있어요. 성경에도 있어요. 유학에서도 가르쳐. 사랑은 뭐라고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강요하는 건 집착이에요. 엄마들 헷갈리지 마세요. 내 이야기를 강요하는 건 집착이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깔아놓은 집착의 다른 이름이에요. 사랑은 뭔지 아세요? 안철수가 의사 되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걸 하고 싶었어요. 의학을 공부했죠. 결국 사회 나와서 뭘 해야죠? 컴퓨터 안에 균 잡는 일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묵자입니다. 묵자는 겸해 사상입니다. 겸해는 뭐냐면 성경 이야기처럼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잘 살자. 그리고 사회의 모든 문제를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봤습니다. 공자님의 논어사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효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공자님한테 물어봅니다. 실제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부모님을 모시는 건 효입니까? 맞다. 옆집 어르신을 모시는 거 효입니까? 네 부모나 잘 섬겨라. 요즘 말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열심히 섬기고 월급 타면 외식시켜줘요. 근데 앞집에 굶어 죽어요. 공자 쪽에서 보면 효예요. 묵자가 반기를 들어요. 잘못됐다. 어떻게 내 부모만 모시는 게 그게 인간이냐 이거예요. 까마귀도 하물며 짐승도 하물며 늑대도 하물며 공동체를 돌보는데 어떻게 인간이 내 부모 모시는 게 효냐? 아니다. 이거는 이기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묵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사랑하듯 남의 부모도 사랑해야 되고 남의 부모를 사랑하듯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겸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서로 사랑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는 안 해드리지만 교상리라는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나만 유익한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두 번째 설정이 되어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나도 이익을 보지만 타인도 유익을 주는 것이 교상리예요. 그러니까 서로 교자, 서로 상자, 이익 이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고 어떤 배품을 할 때 무조건 퍼주는 것도 문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항상 누구 중심이죠? 자기 중심적인 거는 노노사상이고요. 가화만사상, 수신제와 치구평천하, 자기 중심을 시작하는 게 노노사상이고 묵자는 반대입니다. 공동체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나로 옵니다. 이게 묵자 사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끝나고 이제 콩나물 국밥을 드시러 갈 건데요. 콩나물적인 삶이 있고 전신주의 삶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다수는 전신주적인 삶을 살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좋은 것은 서로 영향을 안 끼치고요. 나쁜 것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흔한 말로 사기치는 것, 그렇죠? 남을 밟고 일어서는 것, 이런 관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당하고 이렇게 살면 안 돼 얘기를 듣잖아요. 어떻게 살아라고요? 이거 말 잘 쓰셔야 돼요. 남을 이기는 삶을 살아라 하는데 우리 부모님을 고상하게 바꿔요. 지혜롭게 살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적당히 살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죠? 전신주의 삶입니다. 한번 태풍 불어오면 맨 앞에 전신주의가 쓰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연결되어 있는 게 다 쓰러져요. 나만 죽으면 되는데 우리 사회가 나만 안 죽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콩나물은 또 뭘까요? 이것도 좋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다른 측면에서 콩나물 좋게 얘기를 하는데 콩나물은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콩나물 한 움큼 뽑아보세요. 절대 다른 데 영향 안 미칩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보세요. 칸막이 쳐놓고 시험 봅니다. 보여주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요. 얘가 서울대 가면 내가 떨어져야 되니까 칸막이 치고 시험을 보고 절대 안 도와주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이게 공동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콩나물 씨르는 공동체 같은데 뽑아놓고 보면 각자죠. 아까 되겠지만 각자 성공, 각자 행복인 겁니다. 그러면 대나무는 뭘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저기 전라남도 거기 가시면 태풍이 앞만 불어와도 대나무는 그냥 휘청휘청하지 절대 안 뽑힙니다. 왜 비결이 뭔지 아시잖아요? 뿌리가 서로 붙잡아주는 거예요. 좋을 때 붙잡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나무 뿌리는 전신주와 반대입니다. 전신주는 우애가 묶여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분과 나와 관계가 맺어진 듯한데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이해 득실에서는 철저하게 남인 거예요. 보이는 관계죠. 그러나 대나무는 안 보이지만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관계. 이게 진정한 관계라고. 관계는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좋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 그 다음에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 자, 진정한 친구는 누굴까요? 요거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어려우면 전화번호로 뒤집니다. 저한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은 핸드폰에서 찾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는 이게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을 바꿨습니다. 오래전에. 상대방이 어려울 때 나한테 전화할 수 있어야 친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요청하는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려울 때 나한테 전화할 수 있어야 내가 친구라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어려운 당하고 있지만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그러나 진정한 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도와줬더니 이 사람이 친구래요. 그죠? 이게 성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을 통해서 어떤 것을 그러니까 우리 연구소에서 앞으로 하고 싶냐면 예를 들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최소한의 우리가 고민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또 이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이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요 말로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관계. 그게 인문학에서 말하는 인문학적인 삶인 것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